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아래 허름한 단층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주인의 부지런함을 말해주듯 깨끗이 정돈된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로 78이 된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하고 고집센 홀몸 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 하나에 밥 한 공기를 먹고 점심은 거르기 일쑤였으며 저녁에는 전날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삶이었고 실제로 그녀의 통장 잔고는 늘 50만 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재호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었고, 둘째 딸 박정희는 분당에서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며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재민만이 어머니가 사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공장에 다니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제 앞가림은 하고 사는데 어째서 박순덕 할머니는 이토록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재호는 명절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 김미영은 시어머니의 허름한 집을 혐오스럽다는 듯 바라보며 거실 바닥에 앉기조차 꺼려했습니다. 둘째 딸 정희는 그나마 명절마다 용돈이라며 20-30만 원을 손에 쥐어주곤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훌쩍 지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막내 재민만이 가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며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재호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박순덕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반가움이 피어올랐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자 그 미소가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 왔어. 밥은 먹었니? 예, 먹었어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재호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이 낡은 벽지와 금이 간 장판, 오래된 가구들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박순덕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머니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데 이런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시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요양원 가시면 밥도 챙겨주고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훨씬 낫잖아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아들 앞에 내려놓은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버지랑 50년을 산 집이야. 너희들 다 여기서 컸어.
나는 여기서 안 나가. 재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쓰러지셔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바빠서 내려올 시간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재호는 차에 올라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버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지만 곧 마른 손으로 그것을 훔치며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순덕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를 운영하는 김씨 아줌마는 손님들과 수다를 떨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저 박순덕이 할머니 있잖아요. 자식들이 다 잘 산다면서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보내나 봐요. 맨날 혼자 된장찌개에 밥만 먹고 살더라고요. 그러게요. 자식 셋을 낳아서 뭐하나. 저렇게 혼자 쓸쓸하게 살면. 그래도 큰아들이 서울에서 건설회사 한다던데 돈은 많이 번대요. 근데 어머니는 저 허름한 집에서 사시니 쯧쯧.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고 가끔 마을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매달 빠짐없이 어디론가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읍내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어딘가로 송금했습니다. 그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어떻게 매달 이런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직원은 묻지 않았고 할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그 계절, 박순덕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파왔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는 텃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텃밭 한가운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 할머니 집 앞을 지나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텃밭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가 들어갔고 구급차가 도착해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이미 심장의 많은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고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 아들 재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형 재호와 누나 정희에게 연락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바쁘다며 장례식장에서 보자고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의 작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막내 재민이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했습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부고를 돌리고 재단을 꾸미는 일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큰아들 재호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미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호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장례식장을 잡은 거야? 사람들 보기 부끄럽게. 막내 재민이 대답했습니다. 형, 어머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었어. 이것도 내 돈 보태서 겨우 마련한 거야. 재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돈 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형도 어머니 아들이니까 장례비는 나눠서 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재호의 아내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가 평생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장례비를 내요?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뭘 해주셨어요? 맨날 저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손주들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요? 아이들 돌잔치 때도 졸업식 때도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에 재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요. 형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둘째 딸 정희도 늦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들어서더니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번 한 후 형제들이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오빠, 장례비는 얼마나 들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알아서 한다잖아. 정희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아, 내가 조금 보태줄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도 형편이 빠듯하잖아. 내가 할 수 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장례식 첫째 날 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오셨고 재민의 직장 동료 두어 명이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빈소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재호와 정희는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재민만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외로우셨을 줄 몰랐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자식들 걱정만 하시면서 당신은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조문객이 더욱 뜸했습니다. 오전 내내 찾아온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재호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시계를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네. 미영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인맥이 없으셨으면 이러겠어요. 마을에서도 친한 사람 하나 없이 사셨나 봐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 그리고 두 대, 세 대.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장례식장 앞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재호는 궁금해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세대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고급 세단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마치 어떤 재벌 회장의 장례식장에나 어울릴 법한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재호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장례식장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을 잘못 찾아온 것일까요?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백발의 노신사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풍채와 옷차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이 작은 읍내 장례식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롤스로이스에서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장례식장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디를 찾아오신 겁니까? 여기는 박순덕 할머니 빈소인데요. 노신사가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빈소 맞지요? 재호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이라니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어머니를 여사님이라고 부르다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노신사는 재호의 곁을 지나쳐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작은 빈소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빈소 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헌화를 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진심 어린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재호와 정희 그리고 재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빈소에 들어온 70대 노신사가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올린 후 한참 동안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찾아뵙겠다고, 한 번만 더 뵙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노신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재호는 평생 어머니 곁에서 저런 사람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혼자였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헌화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50대의 여성은 영정사진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대의 남성은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40대의 젊은 남자는 검은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였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분들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인의 큰아들 박재호입니다. 노신사는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호를 보는 노신사의 시선에는 어딘가 모를 서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곧 그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아니 박순덕 여사님의 오랜 인연입니다. 재호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처음 듣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이런 고급 차량을 타고 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어머니와 어떤 인연이시길래 이렇게 와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니에게서 선생님 같은 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노신사 김영철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재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어머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실 테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생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베푸시기만 하셨지요. 재호는 노신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풀다니요. 어머니가 무엇을 베풀었다는 것입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조차 제대로 해준 것이 없는 어머니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말입니까? 그때 50대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박순덕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학비를 대주셨거든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비를 대주셨다고요? 그 가난한 어머니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재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학비를 대주실 형편이 아니셨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됐거든요. 이름 없는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했어요. 대학교 의대에 진학해서도 계속 그 장학금을 받았고요. 그 돈 덕분에 저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시는 집에서도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 은인을 찾으려고 수소문했는데 한참 후에야 그분이 박순덕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호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장학금을 주셨다고요. 평생 된장찌개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던 그 어머니가요. 재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60대의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박순덕 할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고아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갑자기 장학금을 준다는 연락이 왔어요.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참 후에야 알게 됐어요. 재호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학비를 대주고 장학금을 주셨다는 말입니까? 노신사 김영철이 재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머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은 40년 넘게 매달 당신 수입의 대부분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결손가정 아이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셨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의사가 5명, 변호사가 3명, 교수가 2명, 대기업 임원이 4명 있습니다. 모두 어머님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호는 노신사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거의 없었고 직업도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쓰실 수가 있어요? 김영철 노신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어머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셨을 뿐입니다. 재호는 멍하니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의 말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이 있었다니요.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있었다는 겁니까? 김영철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친정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외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기반을 잡으셨지요.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아 사업을 키우셨고 어머님은 그 사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은 20대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그 재산을 거의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셨습니다. 재호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외할아버지요. 어머니의 친정이요. 재호는 외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재호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친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외가를 찾은 적도 외가 쪽 친척을 만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있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저희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억울함이 떠올랐습니다. 김영철 노신사는 그런 재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아까부터 느껴지던 그 서늘함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쓰실 돈이 없어서 안 쓰신 게 아닙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으셨던 겁니다. 재호는 노신사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다니요. 그럼 저희가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까? 남들에게는 수십 년간 돈을 퍼주시면서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안 쓰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영철 노신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재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장례식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어머님의 뜻이기도 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노신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젊은 시절 재산의 일부를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쓰려고 하셨지요. 하지만 자식들이 자라면서 어머님은 점점 실망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딸은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가난한 줄 알면서도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결심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쓰겠다고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호는 어머니가 가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받을 것도 없는데 굳이 잘해드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호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천박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정희도 노신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희 역시 어머니에게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용돈 몇십만 원 드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어머니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막내 재민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과 누나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형편이 빠듯해서 용돈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어머니 얼굴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식혜를 사들고 가서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재민이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김영철 노신사가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막내분이시지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막내입니다. 노신사는 잠시 재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막내 아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꼭 찾아온다고, 돈 한 푼 못 받아가면서도 얼굴 보러 온다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재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것을 자식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장입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나의 자녀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호야, 정희야, 재민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엄마가 너희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흔들림 없이 단정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쓴 글씨 같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재산이 있었단다. 그 재산의 출처와 규모는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거라. 엄마가 왜 그 재산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지 궁금할 테지. 그 이유도 말해주마. 재호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시험했단다. 엄마가 가난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 엄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단다. 결과는 너희도 알다시피 참담했지. 재호 너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정희 너는 명절에도 거의 오지 않았어. 엄마가 아프면 어쩌나, 엄마가 외로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너희에게서 단 한 번도 느낄 수가 없었단다.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너는 달랐구나. 너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엄마를 찾아왔지. 용돈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식혜라도 사들고 왔잖니. 너는 엄마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어. 그저 엄마가 건강하시길, 외롭지 않으시길 바랐을 뿐이지. 그게 엄마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단다. 재민은 편지를 읽는 형의 어깨 너머로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대부분 장학재단에 기부했단다. 엄마가 평생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던 그 재단이야. 하지만 일부는 남겨두었어. 그 돈은 재민이에게 준다. 재호야, 정희야, 너희에게 줄 돈은 없다.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엄마에게 보여준 만큼만 돌려주는 거란다. 너희가 엄마에게 준 게 없으니 엄마도 너희에게 줄 게 없는 거야. 재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정희가 편지를 집어들고 나머지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편지에는 재산의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총 8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중 7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되었고 나머지 50억 원이 막내 재민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재호와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00억 원이라니요. 평생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800억 원의 재산가였다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셨다니요. 재호와 정희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김영철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50년 전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학비를 대주셨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머님 덕분입니다. 노신사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도와준 것 중에 가장 잘된 경우야. 내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 말에 재호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실망만 안겨드린 것입니다.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머니를 가난하게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빈소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사진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와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줄지어 들어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덕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 박지훈입니다. 저희가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조문을 왔습니다. 그 뒤로 20여 명의 청년들이 차례로 헌화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영정사진 앞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는 여전히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츠, BMW. 그 차들의 주인들은 모두 어머니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어머니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재호는 빈소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잘해드릴 기회도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장례식 3일장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빈소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박순덕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사람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작은 읍내 장례식장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같이 비싼 차를 타고 오는 것일까요? 재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을 읽은 후로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사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다는 충격적인 유언. 재호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왜 자식들에게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평생 가난한 척 하시면서 자식들을 속이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재호는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았던 것,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재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호는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발인 시간이 다가오자 조문객들이 빈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든 막내 재민이 맨 앞에 섰고 그 뒤로 재호와 정희가 따랐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뒤를 따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여전히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차들의 주인들은 하나같이 진심 어린 슬픔을 얼굴에 담고 있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길, 재호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와 함께한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재호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명절마다 내려가야 하는 의무, 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담, 아프면 돌봐드려야 하는 짐. 재호는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외로움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장지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묘지가 있는 곳은 서울 근교의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한 공원묘지였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단아하게 자리 잡은 묘역은 생전 어머니가 살던 허름한 시골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음까지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장지까지 직접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화관이 끝난 후 김영철 노신사가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만 해도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재민이가 사들고 간 식혜를 함께 마시면서 요즘 텃밭에 배추가 잘 자라고 있다고 김장 때 배추 좀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재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들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작은 집, 박순덕 할머니가 50년을 살았던 그 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 하지 않아? 재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일단 어머니 유품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어머니 유산 문제 말이야. 재민은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서 욕심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형, 유언장에 적힌 대로야.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됐고 나머지는 나한테 상속됐어. 나도 방금 안 사실이야.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가 형이고 누나인데 막내한테만 상속하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무리 어머니 뜻이라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우리한테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재민은 형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형은 이미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아직 자세한 건 몰라. 정희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 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기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치매셨던 거 아니야?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으셨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재민의 눈에서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 어머니는 아주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보고 계셨지. 누나랑 형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 그에 맞게 유산을 나누신 거야.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누나랑 형이 어머니한테 그만큼 못해드렸다는 뜻이야.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재민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누그러진 목소리였습니다. 재민아, 우리가 어머니한테 못한 건 인정한다. 형이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50억이면 큰 돈이야.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겠니? 형도 요즘 사업이 좀 어렵거든. 조금만 도와줘. 재민은 형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한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용돈 한 번 드리지 않던 형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나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님 만나서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재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은 물러섰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재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김영철 노신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신사는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못지않은 규모였습니다. 재민은 사무실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공부했다는 이 노신사가 이토록 크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노신사는 재민을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다 주고 물러나자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삶에 대해 알아야 어머님의 유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이야기도 젊은 시절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민이 아는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이 마을에서 50년을 사셨다는 것, 아버지와 일찍 사별하셨다는 것, 자식 셋을 혼자 키우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차분하고 깊었습니다. 어머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잡화점으로 시작하셨는데 사업 수완이 뛰어나셔서 점점 사업을 키우셨지요. 해방 후에는 무역업으로 전환하셔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님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셨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셨지요. 재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노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20살 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조국에 공헌하고 싶으셨거든요. 일본에서 번 돈을 한국에 투자하셔서 사업체를 세우셨고 어머님이 그 사업체를 관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21살이었는데 벌써 사업가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셨어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상당한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재민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노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30살 때 아버님을 만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지요. 아버님은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사랑에 빠지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지만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으셨지요. 노신사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시골로 내려오시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사업체는 외할아버지께서 운영하셨고 어머님은 시골에서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어머니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모두 어머님께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생각도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다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재미는 긴장된 얼굴로 노신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신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점점 걱정이 되셨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딸은 거칠애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어머님은 만약 이 아이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망가질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어머님은 경험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과 누나의 성격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재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셨지요. 그리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장학재단을 만드셔서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재미는 어머니의 삶이 이토록 대단했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선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노신사가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재산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믿고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유언장에 조건을 다셨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서류 봉투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언장 부속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재민에게 상속하는 50억 원은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첫째, 이 돈은 재민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엄마의 바람은 이 돈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엄마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다. 둘째, 이 돈을 형제들과 나눌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민이의 판단에 맡긴다. 엄마는 재민이의 선택을 존중한다. 셋째, 엄마가 살던 집은 철거하지 말고 보존해 주길 바란다. 그 집에는 엄마의 50년이 담겨 있단다. 재민은 어머니의 글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재민을 믿어주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형제들과 나눌지 모든 것을 재민의 판단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신뢰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재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형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재민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가와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녀왔어? 뭐래? 재민은 잠시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여전히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 생각 많이 했어. 어머니 유언장에는 형이랑 누나한테 나눠줄지는 내 판단에 맡긴다고 쓰여 있었어. 재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거지? 우리 형제잖아.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안 나눠줄 거야.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재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도 처음에는 나눠줄까 생각했어. 그래도 형제니까. 하지만 생각해봤어.
어머니가 왜 형이랑 누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셨는지, 어머니는 평생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셨던 분이야. 그리고 형이랑 누나가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도 아셨을 거야. 형은 지금도 사업 잘 되잖아. 누나도 학원 잘 되잖아. 굳이 어머니 유산이 필요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형이랑 누나가 어머니한테 한 것에 비하면 한 푼도 안 받는 게 맞아. 재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박재민. 네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재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어머니 살아계실 때 형이 뭘 했어?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명절에도 안 왔잖아. 전화도 안 했잖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유산 타령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재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서며 내뱉었습니다. 두고 보자.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할 거야. 가만 안 있을 거야. 재호가 떠난 후 재민은 혼자 어머니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이불, 어머니가 읽으시던 오래된 책들,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신 화분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형이랑 누나한테 안 나눠주는 게 맞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에 재민의 판단에 맡긴다고 쓰셨습니다. 그것은 재민을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민은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50억 원 중 절반인 25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25억 원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집을 보존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어머니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학생,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학생,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가 왜 평생을 이 일에 바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많이 응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으셨어요.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어머니께서 바라시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50억 원 중 25억 원을 박순덕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영철 노신사는 재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재민 씨도 어머님을 닮으셨군요. 재민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형 재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언장 공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재호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재민아, 형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소송 전에 합의하자. 50억 중에 3분의 1만 나한테 줘. 그러면 소송 안 할게. 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는 이미 25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어. 남은 돈은 25억이야.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니 집 보존하고 내 가족 챙기는 데 쓸 거야. 형한테 줄 돈은 없어. 재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25억을 기부했다고? 미쳤어? 그 돈이면 우리 셋이 나눠도 8억씩이야. 근데 남한테 줘버려. 네가 무슨 권리로 그래?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맡기셨어. 어머니 유언장에 내 판단에 맡긴다고 쓰여 있었어. 나는 내 판단대로 한 거야. 어머니 뜻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재호는 전화를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법정에서 보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호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정의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유언이 불공정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민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김영철 노신사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민은 어머니의 유산 50억 원을 독점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유산의 절반인 25억 원을 어머니가 설립하신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나 그 금액은 기부 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박순덕 할머니의 삶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숨기고 시험한 사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학금 수혜자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반면 재호와 정의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김영철 노신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사님께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신 것은 자식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여사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의사가 된 이정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박순덕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고 돌아가신 후에야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이 과연 자식된 도리입니까?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와 정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기자들은 연신 펜을 놀리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기부한 25억 원은 제외하고 남은 2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들이 생전 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되나 도의적으로 원고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법 이전의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결국 재호와 정희는 각각 3억 원 정도의 유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0억 원의 재산에서 고작 3억 원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송으로 인해 그들의 치부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가난한 어머니를 외면한 자식들, 유산 노리고 소송까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호의 사업에도 큰 타격이 왔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정의의 학원에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성이 이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학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재호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회사는 이제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거래처도 떠나고 신용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돈에 눈이 멀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재호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소송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공원 묘지의 적막한 공기 속에서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돈밖에 안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학원은 문을 닫았고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도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희야. 나 잘못했어. 엄마가 창피해서, 엄마가 가난해서, 엄마를 멀리했어. 친구들한테 엄마 이야기하기 싫어서 엄마 집에 친구 데려간 적도 없어.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 시댁 식구들한테 엄마 이야기 안 했어.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만 했어.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운 줄 몰랐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도 묘비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과할 기회도 효도할 기회도 영영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편 재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니던 작은 공장을 그만두고 장학재단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는 것이 재민의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은 장학재단 사무실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18살의 고등학생 김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지금은 처내고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차에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감사해요.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저를 도와준 것처럼요. 재미는 수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미는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꼭 훌륭한 의사가 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게 우리 어머니가 이 장학재단을 만드신 분이 바라시던 거야.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던 날, 재미는 어머니의 집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장학재단 관계자들과 장학금 수혜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마당에 모여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김영철 노신사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셨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사랑은 이제 그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사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사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재미는 어머니의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들에게서 받은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희님, 저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모두 은희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상자 안에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재미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어머니는 이 편지들에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재미는 어머니가 쓴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민은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민이가 다녀갔다. 식혜를 사들고 와서 함께 마셨다. 재민이는 참 착한 아이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저 엄마가 건강하냐고, 밥은 잘 챙겨 드시냐고 묻는다. 그게 나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재호와 정희는 오지 않는다. 전화도 없다. 그 아이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키운 아이들이니까. 내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민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재민이한테는 미안하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재민이는 알 것이다.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재민아, 엄마가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재민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원망하시면서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포기하시면서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재민은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재호가 재민을 찾아왔습니다. 재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사업가의 풍채는 온데간데였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재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형이 할 말이 있어. 재민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들어와서 얘기해.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형이 잘못했어. 소송한 것도 잘못이고 어머니한테 못한 것도 잘못이야. 형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어머니도 잃고 동생도 잃고 사업도 잃고 다 잃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형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재민은 아무 말 없이 형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호는 계속했습니다. 형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었어. 형이 잘못했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거.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만 더 찾아뵐걸. 한 번만 더 효도할걸.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는 형을 원망 안 하셨어.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내가 키운 아이들이니까 내 탓이기도 하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형을 사랑하셨어. 형이 안 와도 전화 안 해도 어머니는 형을 기다리셨어. 그러니까 형, 너무 자책하지 마. 앞으로 잘하면 돼. 어머니 뜻대로 살면 돼. 그게 어머니한테 하는 마지막 효도야. 재호는 재민의 말에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재호가 말했습니다. 재민아, 형이 부탁이 있어. 형도 장학재단 일 좀 도와도 될까? 돈은 없지만 몸으로라도 일하고 싶어. 어머니가 하시던 일 이어가고 싶어. 그게 어머니한테 속죄하는 길인 것 같아.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그래. 같이 하자.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정희도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학원은 문을 닫았고 남편과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재민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민아, 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못한 거 정말 후회해. 언니도 어머니 일 좀 도와도 될까? 언니도 속죄하고 싶어. 재민은 누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같이 하자. 어머니 뜻 이어가자. 어머니가 우리 보고 웃으실 거야.
그렇게 세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호와 정희는 장학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심사를 돕고 학생들 면담을 하고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점점 어머니가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재호와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박순덕 장학재단은 더욱 성장하여 매년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자인 박순덕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남몰래 수백억 원을 기부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전 장학금을 받기 시작한 김수연이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수연이는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재미는 수연이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무슨 좋은 소식인데? 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장학금 받는 후배 한 명 멘토링하기로 했어요. 제가 받은 것처럼 후배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리고요, 나중에 의사 되면 제 첫 월급으로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박순덕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어요. 재미는 수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바라시던 것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것,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미는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재미는 묘비 앞에 앉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니 뜻대로 살고 있죠? 형이랑 누나도 이제 달라졌어요. 같이 재단 일하고 있어요. 장학금 받던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 도와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웃고 계실 것입니다. 재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살던 가난한 할머니,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받던 쓸쓸한 노인,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받던 홀몸 어르신. 하지만 그녀는 수백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위대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장에 롤스로이스가 줄줄이 들어온 것은 그녀가 평생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어쩌면 아주 간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박순덕 할머니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